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비상계엄 조치 이후 100일 넘는 시간이 흘러갔고요. 탄핵 국면이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가 토요토론 초반기에 우리 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제정책 실패에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짚어본 바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지금의 이 경제가 과연 되돌이킬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빠져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 경제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될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어가는 세상을 위한 로드맵 정준이의 토요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짚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우석진 교수님 많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토요토론 처음 진행을 하면서 모셨던 이한배 기자님, 아주 이제는 단골이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민중의소리 이한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렇게 두 분 경제 전문가 모시고 일단은 이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 교수님이 이 탄핵 국면이 장기 지속되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상황에 다다라 있나, 어떻게 할 수 좀 있을까요? 작년 12월 3일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네. 그때도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좀 어두울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던 거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스토리의 이면에는 우리 수출이 굉장히 좀 부진할 거다. 그리고 수출이 부진했을 때 사실은 내수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 내수도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 게 정부가 재정 운영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팀채라고 저희는 붙이고 있는데 팀채의 실력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 2% 이하로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좀 내렸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불법 계엄이 이제 지속이 되고 이 내란의 여파가 굉장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경제 전망 기관들이 올해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시 내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도 1.9%, 2% 그 정도 사이에서 예측하다가 지금은 그보다 훨씬 한 0.4 정도 내린 그런 한 1.5 정도를 지금 전망을 했고, 한국은행하고 조금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전망 기관이 있어요. KDI인데 KDI. 거기도 지금 사실은 2% 정도 된다고 했다가 지금 1.6을 내렸고, 심지어 기재부도 좀 이게 웃긴데, 저희가 이제 그린북이라 그래요. 경기 전망을 드러내는 보고서를 그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그린북에 따르면은 작년 11월이 돼서야 내수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재부도 지금 2% 아래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 국제기구 중에 하나의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한 3% 초반대에서 좀 내려서 3.1%를 한 0.2%포인트 좀 내렸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내린 데는 사실 캐나다, 멕시코를 크게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내린 데 우리나라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2.1에서 1.5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 내란이 좀 더 길어지면서 굉장히 좀 지표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 이렇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표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GDP 성장률 전망치 각 기관들이 낸 건데 1.5에서 2 사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전망치가 좀 깎이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한국은행은 올해 이 불법 개업 때문에 생긴 GDP가 올해 한 0.2% 포인트 정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뒷단에 달리는 내용이 만약에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뭐 하방 뭐 압력이 있다, 하방 위험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매끈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투자은행들은 훨씬 더 안 좋게 봅니다. 더 안 좋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1% 초반대까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이제 그 투자은행은 1%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이현비 기자님이 뭐 수치들 또 쫓아오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앞으로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태네요. 네. 예. 저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여러 지표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게 봤었던 게 기재부에서 발간하는 그린북이었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발간하는 것이므로 어찌됐건 자기들이 못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현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왔고 그린북은 작년 11월까지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12월 내란 이후에 열흘 뒤에 나왔었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1월인가 2월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이 확실하게 나왔고요. 3월 그린북에서는 수출도 안 좋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쟤네 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안 좋은 거냐? 진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예. 우리 이제 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체감하는 거는 뭐 자영업자들의 이제 매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희가 조금 눈여겨서 보던 게 신용카드, 신용카드, 이제 뭐 지출액인데 그 판매액인데 우리가 이제 무슨 경제 성장이 둔화한다는 거지 소득이 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소득은 늘어나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비가 줄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래야죠. 근데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 이 신용카드의 이제 요 결제액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23년도의 마지막 주에 신용카드보다 지출액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 벌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영업자들 모두 대출 받죠. 그래서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0.56% 정도가 보통 연체를 해요. 빌린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게 한 2%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된 거고 이렇다 보니까 장사 안 되고 돈 줄 수가 없으니까 뭐 폐업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뭐 지금 역대급으로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다 느끼는 체감하는 이제 이런 경기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기재부 이렇게 취재해 보면은 아직도 이제 기재부 관료들 특히 팀체의 이 경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안이하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하는 사람도 있냐면은 이럴 때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럴 때 이게 오히려 계기다. 이럴 때. 그래서 듣다 보면 진짜 황당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누가 니네 보고 장사하라 그랬어? 우리가 시킨 거 아니잖아. 니네 이렇게 어려운 거 몰랐어? 이거 어려운 거 견뎌야지. 생산성 떨어지면 장사하지 마.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아까 이제 기자님 뭐 아까 그린북 얘기해 주셨지만은 정부에서 인식하는 거하고는 지금 아직도 지금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기존 관료들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 많아서 이렇게 경제 어려울 때 어차피 적응 못하는 자영업자들 떨궈야 돼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너무 많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면은 지금 야구 개막했으니까 야구로 이제 비교해 보면은 내가 1루 주자인데 다음 타자가 이제 유격수 땅볼 친 거예요. 나 1루로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자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갈 데가 없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밖에 할 게 없어서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을 한 사람 보고 너가 야 자발적으로 네가 일로 간 거잖아. 이루수 땅볼, 유격수 땅볼 치든 말든 죽는 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글로 밀어낸 게 다른 요인인데 이루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내수고 그리고 또 경기 어려울 때 이분들이 또 버퍼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내란을 일으켰냐고. 그렇죠. 내란의 무슨 피해를. 무슨 죄야. 죄가 없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공상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내란 이렇게 해서 경제가 원래 어려웠었는데 거기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면은 그거는 개입해서 예. 그만큼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감 있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자영업자 문제는 지금 이제 저는 제일 안 좋은 쪽이 역시 내수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순학질 여사 만화에 보면 예. 한참 오래 전에. 예. 예. 생선탄 하나 좀 봐주세요. 네. 하고 돌아왔는데 생선탄이니까 아니 좀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선탄 하나 봤더니 잘 타던데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저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미제스 책 한 권 읽었다고 미제스를 존경한다고 헛소리를 한마디 하고 났더니 정부라는 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 짓도 안 하고 생산 타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큰 잘못인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실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놀랐는데 진짜 우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구조조정 이야기하고 자빠져 있으면 진짜 황당한 거죠. 예. 차라리 뭘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또 재정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워낙 재정을 되게 안 좋게 쓰고 있다라는 표현도 좀 쓰셨는데 네. 결국 재정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침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냐면은 그 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 관련된 거를 주도해 가고 있는데 재정의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재정을 크게 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조금 더 큰 정보 가야 된다. 예, 예. 작은 정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재정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경기와 반대로 재정을 운영해라. 이게 예. 교과서적인 처방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불타면은 좀 빼고 인플레이션 생기기 너무 빼고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재정을 좀 밀어놓고 근데 작년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제 작년도 경제가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그 지금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팀체가 이제 이 부총리로 들어서서 뭘 하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신속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재정을 막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작년에 초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수출이 잘 될 때예요. 네. 반도체가 갑자기 잘 팔려. 근데 거기다가 재정을 때려 박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좀 경제학적으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분기당 한 0.5에서 0.6 정도 성장하면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1, 4분기에 1.3을 했어요. 보통 때보다 2배는 훨씬 넘고 3배 가까이 한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냐? 4월 때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그냥 돈을 거기다 때려 부은 거예요. 예. 그래서 1.3 했습니다. 그 이름이 신속 집행이에요. 예. 조기 집행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될 것 같으면은 1, 4분기에 할 게 아니고 1월 1일에 다 써야죠. 근데 그게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흥시킨다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민생 무슨 토론회 한다고 막 다닐 때예요. 어디 그랬죠. 그때 돈 밀어 넣어가지고 예. 1.3을 했거든요. 그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 0.1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3분기에 0.1, 4분기 0.1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운영을 초반기에 제대로 했으면 아꼈다가 하반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 밀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팀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예. 원래는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은 경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그럼 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대신 방파제를 여러 개 세워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국민들이 나눠서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재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재정년의 재정 운영을 보게 되면은 뭐 건전 재정이 뭐 양도구역이다 이렇게 이런 말 표현 쓰지 않더라도 운영 자체가 완전 엉망이었다. 운영 자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변동의 이 어려움을 국민들이 직접 맞게 됐다. 그러니까 크기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점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는데 예.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네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도움 주려고 총선에. 예. 그렇죠. 완전히 윤석열과 대통령과 최상무 부총리하고 이제 용산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보면 이름 부르는 사이라 그래요. 상무가. 예. 서울대 법대 선후배. 그렇죠. 79학번, 82학번 선후배고 예. 자리 없이 이제 야인으로 떠들어왔는데 농협대학 총장이었거든요. 예. 상무에 불러와서 인수위 간사 시켜주고 경제수석 시켜주고 부총리 앉혀주고 예. 보훈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정 운영도 국민을 보고 한 게 경제를 보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경기와는 전혀 반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순경기적으로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정학자의 관점에서 보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 학연,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때 투자해서 데리고 와서 앉혔더니 이 돈가방을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운영을 해주는 사람이 됐다. 아주 뭐 거칠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될 텐데 이 팀체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삐딱해가지고. 예. 그러면 재정이 지금 어떻게 투입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현배 기자님 시각을 또 들어볼까요? 주류 경제학에서도 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재정을 풉니다. 그렇죠. 예. 케인즈를 비주류 경제학자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예. 지금은 숨이 한 넘어간 지가 1년 반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내수 시장이 안 좋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거의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내수를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국민 소득을 증진시키고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이런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는 있겠지만 적어도 기재부는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민생지원금 얘기를 했었을 때 돈 풀면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사실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고 A에서 Z 사이에 중간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를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기재부입니다. 저도 정말 엉망진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 진단을 좀 더 해보면 두 분께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제가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는 그래도 회복 가능할 정도까지 줄어드는 상태에서 튀어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상황이 좀 정리가 된 뒤에도 이거는 도저히 웬만해서 회복이 좀 안 될 상황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현비 기자님 먼저 좀 의견 주시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추경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추경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는 게 경제정책이 지금 올스톱이 됐는데 이건 벌써 4개월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2, 3개월 잡아먹을 거고요. 인수위가 이번에는 없죠. 그러면 바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충 한 3개월 잡아먹으면 올해 10월까지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날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정치 일정상 거의 1년에 뭐 절반 이상을 날린 상태. 근데 어떤 나라의 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1년 가까이 정부 정책이 올섭되고 아무 기능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매우 안 좋은 일이죠. 빨리 뭔가 기동성 있게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라고 봐요. 그 정도.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도는 먹고 산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한 달만 약간 뭐 예컨대 뭐 월급 밀린다 그러면은 뭐 완전 난리 나거든요. 거의 주급으로 사는 데니까. 뭐 2주에 한 번씩 돈이 나와야 되는데 몇 달 안 나왔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건데 우리는 안 나와도 그래서 3개월은 다들 버티거든요. 돈이 어서 나오든지 그래서 하는데 지금 없는 것 같은데도 잘 버텨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버티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내란이 이제 12월 달에 났으니까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다 소진돼가지고 사실은 지난 1월에 빠르게 추경을 했으면은
그러면 지금쯤 돈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네.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굉장히 아쉽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기업도 유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기업도. 그래서 일단 투자할 거 있어. 그럼 일단 미뤄봐. 아직 하지 말아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고 아니면 투자했던 것도 우리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해봐. 그래서 중간에 수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고정으로 투자해 놨던 것도 야 혹시 신용 경색 국면이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 받을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안 주면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흑자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그럼 유동성이 높은 걸로 바꿔. 네. 1년 넣어놨던 것도 야 3개월짜리로 바꿔. 한 달짜리로 바꿔서 네. 다 유동성이 높은 건 자산으로 다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돈을 넣는 게 네. 예컨대 직접 투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2025년도 올해 이제 1월 달에 외국인 이제 직접 투자 FDI가 한 38%, 40% 가까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우리 뭐 주식 시장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예. 계속 순 매도를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12월부터 계속 매월 3월까지 계속 지금 순매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라는 건 원화 팔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약세잖아요. 심지어 지금 다른 나라는 달러가 지금 최근 한 몇 주 동안 약세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다 괜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투자가 준다. 근데 투자가 뭐가 문제냐면은 투자가 줄면은 앞으로도 쭉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왜 앞에 성장 여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귀신이 씨나락을 까먹으면은 그 다음에 벽실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씨나락을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내란 그리고 내란 지속되는 이 상황이 지금 괴로운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다. 모든 경제 주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네. 특히 외국에서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이 당선이 됐는데 너무너무 뼈 아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매일 술을 마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5년을 기다리고 네. 5년 뒤에 다시 선거를 할 때까지 잘 싸워서 준비를 잘하자. 음. 이게 모든 민주국가의 합의인 그렇죠. 겁니다. 네.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어떤 식으로건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면 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이럴 것이고 5년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예상을 하고 네.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엎어졌습니다. 총선을 지고 났더니 내란을 계엄을 네. 해버립니다. 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했는데 2주 만에 그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뛰어나구나라고 믿었는데 예.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된다거나 하는 사태가 오면 이 나라는 이제 그 5년의 주기조차도 장담을 못하는 네,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너무 큰 기름을 부어 얹어 버렸고요. 예. 정말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예. 적어도 이제 예측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예측 가능성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정부가 가지는 정책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 방향성 자체가 깨졌다. 이거를 우 교수님께서는 윤 정부 집권 이후 바로 그냥 애초에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예. 저만 그랬죠. 저만 그랬죠. 제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제 뭐 프리드만의 무슨 뭐 책을 네. 읽고 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그걸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어서 주워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예, 안 읽어봤습니다. 절대.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셨던 얘기를 제가 책에서 찾아봤는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주워들으셨구나 이제. 네. 그래서 경제 사령탑이 사실은 보시면 이제 뭐 최상목, 추경호 저는 뭐 실력이 좀 형편없다고 봤어요. 사실 팀체가 없고 그다음에 바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고 제가 제일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뭐냐면은 2022년도 1월달이 코로나 국면입니다. 아직. 예. 예, 그렇죠. 그때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자 그랬을 때 네. 홍남기 그때 총리 나와가지고 우리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이럴 때예요. 네. 그리고 3월 9일 날 윤석열이 되고 몇 주 있다가 예. 기재부에서 우리 세수가 50조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할 때입니다. 예. 제가 그거 보고서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이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재정 기재부 라인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네. 이 공무원들이 속이는 거에 예. 얼마나 넘어갔는지. 돈 없다 그래놓고 초과 세수가 나중에 발견된. 아니 몇 주 사이에 생길 수는 네. 없는 거고 요즘에 기업들도 다 일일 결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큼 이익이 생긴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이 되면은 기업 100개만 전화 돌려보면은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대충 압니다. 네. 예. 왜냐면 대부분 다 12월 결산 법인이기 예, 때문에 뭐 완전히 신권한 건 아니어도 전화 돌려보면 압니다. 세수 추계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건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근데 다 속아가지고. 근데 기재부 관료들이 3월 8일까지는 없다 그랬다가 3월 9일 되니까 가서 50조 만들어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1월 1일에도 돈이 있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게 지금 좀 재정 라인들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일단 우리 재정 라인 자체가 애초부터 뭔가 좀 잘못 굴러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한 거네요. 좀 안타깝지만 예. 이 진보 정부 민주당 뭐 특정해가지고 이 뭐 재정 뭐 기재부 이런 데의 장악력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예. 많이 알려져 그래서 있죠. 공무원들이 보고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예. 좀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민주당 정부는 그 재정 관료들이 쥐고 흔들고, 근데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는 대통령이 쥐고 흔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기재부도 윤석열 무서워가지고 좀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뭐 무섭지가 않죠. 실제로 저도 이제 경험한 건데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셨던 이제 여러 이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예. 학자들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이게 쌍따먹 한대. 공무원 일 잘해, 일 잘해. 다 속는 건데도 일 잘해. 이렇게 하면서 다 포섭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 돈이 있는데도 돈 없다 그러는데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예. 사실은 2월 달에 그 재난지원금이 좀 풀리고 그랬으면은 뭐 우리가 금권 선거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은 예. 좀 국민들의 삶이 좀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되면은 0.7% 질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다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됐다고 좀 그렇게 보거든요. 예. 요약하자면 애초에 우리 재정 라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운용도 안 하고 있었고, 정부의 이제 수장들이나 이런 데를 속이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설 때 이미 추세선에서 꺾이는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뒤에서 보니 그때 들어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 속에서 이 자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던. 저만 알았죠. 이현배 기자님 모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 교수님만큼 몰랐고요. 예. 제가 요 얘기하기 전에 교수님께 하나 질문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능한 기재부 관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능력만으로 보면은 이제 좋은 관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냐. 네. 그건 이제 약간 좀 다른 측면이죠. 예컨대 지금 세수 결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계속 맞춘 사람이거든요. 세수 결손 난다고. 규모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예.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자료가 있어서 맞춘 건 아니잖아요. 네. 간단하게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많이 틀리겠네. 뭐 저만 알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결손 난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결손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승진했어요. 예. 오히려.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뻥을 쳐놔야지 예. 국채 발행을 좀 덜 하거든요. 예. 국채 발행을 덜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건전 재정을 우리가 한 거야. 요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껴 맞추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세수 예측이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전망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예. 전망을 하게 돼 있고,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면 추징받잖아요. 네, 근데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그렇게까지 감수해 주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영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제가 이제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군인과 국방부만 지금 망가졌겠는가. 예. 기재부도 똑같은 형태로 다 망가져 있고 재정이 망가지고 있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 실제로 지금 어떤 기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세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네. 돈은 돈대로 쓰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그럼 빌려야 되는데 빌리지도 않았고 네. 예적금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금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죠. 예적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빼갔죠, 지금. 예적금을 엄청 헐었습니다. 네. 그 예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역대 정부부터 힘들게 싸운 거거든요. 이 정부에서 다 헐었었습니다. 네. 외평기금 이런 것도. 외평기금도 원래는 적정이 한 250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네. 작년 한 여름 되니까 우린 적정이 140조야 막 이러는 거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돈 갖다 쓰고 안 채워놨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재정이 지금 겉으로는 국가채무 비율로 봐서는 뭐 건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골병이 들어 있고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기재부 관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이거를 얘기할 용기가 없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네. 저는 이렇게 교수님처럼 정교하게는 분석을 못하겠지만 제 경험상 저는 테크니컬리 유능하고 국민 앞에 정직한 옛날 말이죠. 재경행시 네. 5공무원 그렇죠. 시험에 통과한 고위 관료를 저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뭐 민주당 정부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그 기재부 관료들의 장악력이 되게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얘네들 제대로 장악 못하면 정권 바꿔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실 때 아니 세수가 결손인데 결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숫자인데 그런데 제 경험상 기재부 관료들은 어떤 숫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어떤 같아요. 방식으로든 네.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들이밀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상급 기술자들입니다. 네. 이 기술자들의 하는 짓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르고 달랠 수 있는 능력을 정권이 가지지 못하면 5년 내내 진짜 아무것도 못하다가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고 온 거 가지고 너 이거 왜 만졌어? 예, 왜 만졌어? 무슨 이유야 이거? 이걸 그렇게. 계속 따지고 그렇죠. 묻고 어떨 때는 버티는 애들을 깨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기들끼리의 카르텔 속에서 얼마든지 숫자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하지 않으면 세상 바뀌기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이 내란 국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지금 한덕수 뭐 총리 살아오긴 했지만 탄핵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 탄핵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경제 관료들이 이제 어떤 그 얘기를 퍼뜨렸냐면은 경제 위해서라면은 탄핵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대신도 떨어지니까 협박하고요. 이거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터뜨렸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팀체가 무슨 뭐 이 계엄 이전에도 뭐 경제를 잘 운영했던 게 아닙니다. 다 말아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최상목을 탄핵을 하게 되면은 뭐 경제가 무슨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이 진보계열 이 정치인들 보면 못 견딥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해서 경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못 견뎌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냐면 바뀌고 나면은 그 대행은 사실은 최상목보다는 더 잘할 거예요, 사실은. 무슨 좋은 결정을 어려운 결정 내리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잘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협박이 무서워가지고 요거 혹시 탄핵하게 되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좀 이상하게 보고 신용 등급을 혹시 내리고 그럼 우리 경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럼 최상목이랑 같이 가야지.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 실력은 지금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특히 이 경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력은 사실은 안타깝지만은 기재부 관료들의 네. 현란한 플레이를 좀 이겨내기가 좀 어렵고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쌍따봉. 역시 공무원들이 일 잘해. 진짜 많이 들었던 예, 얘기예요. 일 잘해. 네. 엄청 들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뭐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아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1년 지나고 나면 일 잘해 쌍따봉. 예, 다 속고 있는데도 예. 그것도 모르고 약간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야. 예.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약간 충돌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부는 장악을 못하고 놀아난다.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는 너무 장악을 해가지고 그냥 뭐 그 아부꾼들 위주로 이제 곡간으로 사용한다. 그럼 그 장악이라고 하는 게 기재부를 잘 운용하는 건 분명히 아닌 형태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장악하는 걸까 그러면 이 장악이라는 게 잘 운영하게 장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에 맞게 장악하는 방식일 텐데. 예. 어떠세요? 지켜보시면. 일단 보수 정권과 기재부 고위 관료들은 예.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은 차관되고 장관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로 나가서 엄청난 대접받는 예. 김앤장 로펌 같은 데서 도대체 왜 기재부 출신들을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거기에서 뽑는 이유는 그 퇴직한 모피아 출신들이 현직 기재부 관료들한테 얘기를 하면 먹히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지 때문이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벌 위주의 돈 많은 사람들 위주의 이렇게 굴러가는 사회가 기재부 고위 관료들에게는 그냥 마땅한 사회죠. 그러니까 딱히 장악을 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같은 계열에서 집권을 하면 거기에 복무하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쪽에서 집권을 했다면 예, 진짜 다근다근 숫자 가지고 싸울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권을 하면 항상 국민들에게 우리 철학, 그러니까 그 민주정부의 철학을 알리는데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 뭐 복지국가의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관도 그렇고 장관은 뭐 기재부에서 뽑아서 쓰는 경우도 많았고 예. 경제수석이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학자 중에서도 상당히 뭐 거시경제 중심의 경제 철학 중심의 이런 예. 분들이 많이 갔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실무선이든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테크니션들이니까 예. 1년 지나서 쌍따봉 올리지 마시고 숫자로 실무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예. 들어가야 좀 이게 경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조금 실무적인 실력이 우리한테는 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 네.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윤석열, 뭐 한동훈 이런 애들을 그렇죠. 보면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이야기를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감을 해주시고 공분을 해주시는 영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무적인 재정에 관련된 실력 있는 분들이 진보 진영 입장에서요 주목을 받기가 조금 어렵냐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와닿지가 않습니다. 헷갈리고. 예.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예, 해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쌍따봉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검찰 개혁을 예.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다른 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보다 저는 이렇게 옛말로 재경행시 출신들의 똘똘 뭉친 예. 뭐 모피아나 경제기업권 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단단한 결속을 끊어내지 않으면 정권을 바꾸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이 얘기가 썩 민중들이 보시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우선순위가 높지가 않죠. 예, 하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전문가를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뭐 국회에 가시거나 이러면 네. 경제 전문가시겠지. 예. 근데 경제 전문가에서도 거기 관료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전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그 전력이 전력들을 있는. 좀 쌓아놓고 현실적으로 대중에게 많이 재미있게 노출되는 방식은 없어도 예.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내부 전력이 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좀 기재위하고 정문위 이런 거 자주 보는데 예. 지금 이제 추경 논의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경 논의를 보면은 사실은 제일 타격받은 부분은 뭐 내수 중에서도 아까 자영업자가 타격받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추경은 이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예컨대 이제 내가 길 걸어가는데 윤석열이 발 걸어가지고
내가 자빠져가지고 발목 인대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뭐 진통제를 놔주든 아니면 뭐 거기 뭐 깁스를 하든 발목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면은 비타민 먹고 예. 턱걸이를 많이 해. 턱걸이. 턱걸이를 많이 하면 뭐 체력이 좋아지는 거거든. 예, 예. 그게 온몸 운동이야. 예. 그 온몸이 좋아져야지 발목도 좋아지는 거거든. 근데 어느 세월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논의가 진행될 때 그 민주당도 그러면 야 발목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요거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전 지출이라고 표현해. 이전 지출 옮겨준다는 얘기죠. 네, 정부가 지출을 하면은 정부가 1조를 쓰면은 정부는 1조 다 써요. 근데 이전 지출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1조를 가계로 한번 옮겼다가 집어넣고 가계가 의사결정해서 쓰게 만드니까 1조가 들어가도 사실은 1조를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적게 버는 사람은 15% 들어간다. 예. 그래서 1조 쓰면은 1조를 집어넣으면은 한 1,500억 정도, 예.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쓰인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예.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게 7,000억에서 8,000억까지 쓰입니다. 예. 그래서 효율성이 왔다 갔다 해요. 효율성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래도 써야 될 약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밀어붙여도 되는 건데 그 상임이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경제를 되게 아는 척해요. 뭐 장관님 하시는 것도 맞고 예. 총련님 하시는 것도 맞는데 인공지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께 또 밀어 넣어지는 거죠. 인공지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것도 필요한 나쁜 거지만 건 아닌데 여전히 턱걸이라는 얘기죠. 예, 그 턱걸이 해가지고 온몸 언제 좋아져? 그 다리가 언제 낫냐고. 예. 증상의 원인과 처방은 이렇게 좀 일관성이 좀 있도록 정책을 좀 이렇게 이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비유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지금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집어 넣어줘야 되는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정부는 그게 아니라 마치 전체 경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질을 계산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기재부는 이제 어떻게 보좌를 내냐면 우리도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자영업자도 기업이라고 보면은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 매출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네. 근데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냐면 비용 지원을 합니다. 예. 매출은 잘 몰라. 매출은 야 이제 정글이야 몰랐어? 예. 알아서 해결하고.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근데 매출이 없는데 뭐 비용 지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표기 때문에 안 되는 뭐 그런 이상한 논리거든요. 예. 그럼 뭔가 중간 어딘가를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이나 효과는 똑같으나 이쪽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네, 받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자영업자를 타겟할 수 있는 매출 타겟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 조금 좀 밀고 나가야 좀 될 것 같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정부는 비타민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비타민도 좋은데 오메가3가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될 수가 그러니까 있다는 뭐 진통제 맞으면 야 내성 생겨. 예. 안 돼. 항생제 먹지만 내성 생겨. 너 스스로 이겨내야 돼. 스스로. 네. 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란을 뭐 자영업자가 일으켰냐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영업자한테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 한번 하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기업 지원했다가 뜯긴 돈이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뜯겨가지고 돈 못 받고 있습니다. 공적자본관리위원회 가면은 아직도 못 받는 돈이 수십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다 한 명도 못 받습니다. 뭐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기업들이 돈 빌렸더니 대기업들 돈 안 갚아가지고 우리 경제 망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근데 왜 자영업자 지원하자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자영업자들은 돈 갚습니다. 네, 기업들은 망하면 돈 안 갚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크면은 클수록 잘 안 갚죠. 안 갚습니다. 더 빌려달라 그러죠 오히려. 돈 갚으라고 그래 나 망한다. 이게 지금 최근에 MBK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돈 그 단기 사채 돌려가지고 이제 운영해 왔는데 신용평가 기관에서 한 단계 내린 거거든요.
내렸어? 나 돈 안 갚아. 나 법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있어도 사실은 지금에서 조금 얘기하는 거지 큰 기업들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예. 자영업자들한테 조금 도와주자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예. 숨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100원 정도를 정부가 지출을 했었을 때 이 받은 소비자들이 한 50%, 한교 소비자량의 50% 나오면 제 느낌엔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도 아닌 것 그 정도면은 같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생긴 문제는 골목골목에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생기는 그러니까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이거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정부가 돈을 써서 자기들 필요한 걸 사는 방식으로는 네.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없어요. 없네. 없어요. 네. 이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방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영업자 다 죽어. 음. 죽는 게 구조조정이야. 경제를 위해서 그게 좋아. 네. 이 생각 아니면은 네.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도 조금 효과가 떨어져도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예컨대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에게 다 주자. 네. 이거가 너무 극단적이면은 그러면은 우리 복지 체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주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할인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할인율을 예컨대 30%는 우리 국고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네. 니네가 사서 써라. 네. 그래도 뭐 순식간에 쓰거든요. 네. 그거. 네. 예,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고민할 수가 있고 기재부도 사실은 일부는 받을 생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정도의 내용을.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것 때문에 생각들이 못하는 끼기 거죠. 때문에 네. 국민들은 안중이 없죠, 사실은. 네. 예, 네. 그 생각들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더 짚고 가죠. 결국 그러면 지금 기재부나 정부에서 이제 쓰는 방법들이 또는 기재부가 이제 그 정책 압박을 하는 방법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뭐 투자 못 받는다. 뭐 대행 탄핵하면 경제 큰일 난다. 데이터 또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위협을 현실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좀 추경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채 발행을 해서 사실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적자 규모를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걸 할 수 있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세금 감면해 준 것들은 정권이 바뀌고 다시 뭐 구조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것도 사실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었던 게 재정준칙. 네, 재정준칙. 저는 사실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지금 뭐 한은에서 몇십조 땡겨 쓰고 그걸 감추면서 그렇죠. 건전재정 하는 것처럼 네. 뻥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옳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전공법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적자재정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GDP 대비 60%라는 재정준칙은 사실은 훨씬 상황마다 좀 이 융통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한국의 상황과 고비고비를 봐야 되는 건데 세수결손 또 뭐 세금을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는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좀 굳건하게 해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지금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주저하고 싶지는 않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들의 이제 후생을 위해서 사실은 네. 하는 거고 뭐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아니죠. 목적이 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600조로 출발했는데 뭐 5년 동안 400조 늘어가지고 1000조 네. 역사 이래로 뭐 많이 늘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건전 재정 한다 그러는데 매년 100조씩 적자가 납니다. 네. 건전 재정 하는데도 100조 적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00조면은 그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사실은 뭐 큰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거 하나 전제로 놓고 그리고 작년 5월 때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은행에서 GDP 재추계라는 걸 했어요. 네. GDP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원래 더 부자였네. 예,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원래는 50% 넘어간다 그랬는데 47% 떨어졌습니다. 네. GDP가 늘어났으니까 네. 떨어진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못으로 늘려버리는 거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50%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3% 룸이 생겼네. 네. 예.
50%가 50% 문제도 아니지만은 50%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고 국민들은 언제 후생이 올라가냐면은 한 해는 잘 먹고 한 해는 굶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 경제학자들은 이거 소비 평탄화라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서 어려울 때 조금 빌려서 먹고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을 생기면 때. 조금 더 갚고 이렇게 해서 네. 국민들이 좀 이 소비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1% 중반이라고 하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보통 한 2% 혹은 2% 초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보다 지금 0.5 정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갭은 자동스럽게 메워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국채를 이제 발행을 여러 건 되는 건데 시장 상황이 되느냐 이건 조금 좀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 시장 상황은 왜냐면 이제 올해 국채를 발행할 때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올해 국채 시장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다가 이제 30조를 더 얹게 되면은 국채가 사실은 채권 중에 좋은 채권이에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먼저 삽니다. 기관들이. 그거 사고 나면은 이제 돈을 이미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돈 빌리고 싶은 사람이 빌리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채 시장 이런 것들이 조금 회사채 시장들이 좀 여파가 어려워. 있을 수 있네요. 다른 왜냐면 이게 채권에. 순서대로 예. 보면은 국채가 제일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사들이 발행하는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좋고, 비슷한 게 이제 은행채들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발행하고 나면은 이제 뒤에 남은 시장은 이제 회사들이 사채 발행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에 그래도 돈 빌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더 다 빌려주고 나면 나머지들은 조금 더 높은 이자율로 예.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따져보면서 물량과 순서를 고민을 조정해 되겠네요. 가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고 이게 뭐 비중이 압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교 형량하면은 지금 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겠어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리고 약간 침체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옛날만큼 그 고금리 시대만큼 부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30조, 40조 정도는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이 보통 대부분의 포커스인데 사실 그 부분 고민해야 되지만 그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제 다른 채권에 미치는 영향이 또 경제의 그러니까요. 영향이니까 네, 네. 그 부분만 고려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네. 네, 이렇게 보시네요. 네. 항상 예. 제가 국채를 발행할 때는 언제나 그게 정보 부담을 가지고 그렇죠. 예. 뭐 재정준칙 얘기하고 이런 걸에만 신경을 썼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이게 이렇게 밀려서 다른 쪽에 조금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요소도 그게 이제 진짜 거시경제학에서 고려해야 나오는 되겠네요. 구축 효과라고 하는 예, 건데 예, 정부가 돈을 빌리기 시작하게 네. 되면은 다른 데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서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힘들어진다. 예. 이제 건데 뭐 PF가 좀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안 따져볼 수는 없어요. 네. 그 경제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부작용이 크지가 않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요걸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다. 대략 교수님 보시기에 한 30조 정도는 좀 부드럽게 소화가 가능한 금액 정도로 뭐 보십니까? 다 따져본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네. 왜냐면 지금 사실은 기재부나 이제 뭐 시장에서도 30조 정도는 다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정도는 왜냐면은 이 30조를 어떻게 나눠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빨리 10조 정도를 빨리 하고 네, 네, 네.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20조에서 30조 정도 그 사이를 네. 다시 추경을 해라. 왜냐면 네. 10조는 왜 10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연말에 사실은 재정 예산 조금 삭감하고 네. 징액 심사하다가 이 내란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 못한 게 있어요. 4.1조 못했거든요. 그거 이제 원위치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입법 개헌 때문에 벌어진 GDP가 한 6조 정도 줄었어요. 그거 채워가지고 일단 그거 먼저 메우는 10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2조 정도 추가적으로 예컨대 그 사이에 없었던 거
그리고 대선 치르면서 나오는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새로운 사업에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걸 추경하면 30조를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기재부 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특히 예산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야, 내가 새로운 정부에 30조를 온전히 갖다 줘야지 칭찬을 받지. 예. 내가 왜 지금 이거를 나눠서 써? 예. 필요하다고 그래도 내가 힘든 거 아니잖아. 나 월급 예. 나오는데 예. 잘 갖고 있다가 새로운 정보 들었으면은 윤석열 정부 때 50조 찾아온 것처럼 예. 요거 야 추경 30조 있습니다. 딱 갖다 주면은 칭찬받죠. 우리가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될 건데 이걸 왜 쪼개?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굴러가는가라고 했을 때 큰 이유도 있지만 이런 자잘한 이유들이 사실 상당히 그럼요. 작동을 합니다. 네. 예. 특히나 이른바 엘리트 그룹들이라고 부르는 이 고위층들의 개별적 욕망이 실제로 큰 흐름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 기재 관료들이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알아보고 예를 네. 들어서 다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기재부 공무원이 30조 제가 딱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야 역시 일 잘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왜 상담 그때 안 안 두 달 했어? 전에 예. 10조를 썼어야 될 때 안 쓰고 지금 이걸 네 공으로 포장하려고 30조를 다 들고 예. 왔느냐. 이걸 식별하는 능력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이제 어려웠고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또 지속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이제 이런 계엄 국면, 내란 국면이었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이제 회복은 참 쉽지 않을 정도로까지 아마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은 그냥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처방 저런 처방 가릴 필요 없이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급선무는 이제 민주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찾으면서 정책이 지금의 마무리 짓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일 좀 나눠서 좀 얘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제언 유 교수님 한번 주시죠. 저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트럼프의 이제 통상 압력인데 요거를 조금 뭐 해결하거나 아니면 완화시킬 이런 협상팀들이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통상협정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직업 공무원들이 가서 협상을 해와도 한국에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국민들이 수용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트럼프와의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크게 내놔야 되는 이런 협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표단이 가서 이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회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한덕수가 됐던 뭐 최장목이 됐던 국회 지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지지를 받고 그래서 이 경제와 협상의 전권을 받은 대사가 가서 이 협상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갖고 온 결과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제일 큰 파도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손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유일한 길이다 지금. 이현배 교수. 단기적으로는 빨리 추경해야 되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거기 하나만 말을 얹자면 올해 10월에 그 아펙 회의가 있습니다. 있죠, 영주에서. 저는 지금 미국이 어차피 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시기이니 그리고 중국은 연 5% 성장에 목을 건 나라고 이때 여러 보고서 보니까 연 5%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틈타서 빨리 새 정부가 외교 정책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도 어차피 우리를 저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 5%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외교,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추경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외교의 문제를 잘 따져야 된다. 그리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회로 뭔가 그래도 무게 중심들이, 정당성의 중심들이 좀 가야 그래도 이 위기 국면을 좀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행정부는 사실 대행 체제로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지속적으로 좀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방법 외에는 별로 대응할 게 없어지는, 물론 위원회들 소집하고 해가지고 따지기도 하지만 과연 이제 국회가 지금 상태에선 거의 유일한 국민의 대행체로서 현재 이렇게 이런 엉터리 상태에 빠진 행정부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 특히나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조언이라도 좀 더 주시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칼은 이제 무딘 거죠. 이제 네. 해머밖에 없어요. 네. 약간 예컨대 손톱이 기니까 손톱 잘라야 되는데 네. 손톱깎이가 필요한데 네. 해머밖에 없으니까 이제 네, 해머 한해 손톱 뭐. 네, 이것밖에는 없는 네.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거는 네. 맞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경제 관료들 네. 그 뭐 내가 다 포함해 가지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의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이제 하고 있고 네. 본인들이 얘기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예. 행동들을 다른 이유가 작동할 수 있죠. 다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조금 손실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내란 국면을 빨리 정리하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쓰는 게 저는 뭐 국내 뭐 소비나 투자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신뢰감 있는 이제 이런 경제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삼권 분립 사회에서 뭐 당연히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입법이나 사법권에 비해서 행정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죠. 이번에 느꼈습니다. 네. 말을 해도 안 안 하면 들으면 돼요. 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있으면 견인을 했을 텐데 그냥 무시하고 쌩까버리니까 지금 뭐 마흔역 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냥 쌩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견인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도 다시 돌아오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결론이 나는 것 못지않게 음. 좋은 정부, 좋은 행정부의 예. 집권에 대한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언을 한번 들어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요 기재부 네. 그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합니다. 과제고 진짜. 네. 저는 이제 이 정부 출범할 때 성격을 네.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검찰 특수부하고 네. 그 금융 마피아하고 연합정부다. 그래서 네. 권력은 검사들이 갖고 그 다음에 기재부도 잘 나눠보면은 네. 금융 관련된 권력들이 있고 네. 소화된 권력들이 있는데 지금 정권은 사실은 금융 관련된 네. 그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조금 찢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검찰하고 이제 협력하는 거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 내에서의 예산하고 이 금융 부분을 조금 갈라놓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고 이게 좀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뭉쳐서 보니까 효율성은 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국민이 이제 이 통치하는 이런 통치 구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 관료들을 조금 견제하는 뭐 추경호 은행 제도과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최상목 증권 제도과장 출신이에요. 네, 네. 다 이제 금융 관료들입니다. 네. 금융 관료들.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이 보수 정부는 금융 관료들을 좋아합니다. 걔네가 역시 왜냐하면 특수부가 이제 수사할 때 보면은 네, 그렇죠. 네. 금융 관련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자문도 많이 받고 네. 직접 뭐 수사도 하고 막 이제 네. 받고 막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승리감도 있고 안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뭐 추경호도 옛날에 론스타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수사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좋아, 역시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고 네. 하는 건데 진보 정부는 또 특이하게 또 예산 관리를 좋아합니다. 예. 예산실 출신. 네. 그런데 김동연이다. 예. 뭐 홍남기다. 다 이게 그렇죠. 다 예산실 라인이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공무원들을 못 믿어. 네. 그럼 공무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산. 그럼 닫고 조이고 기름치기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쪄봤던 사람 네. 예산실이다. 근데 예산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 폭이 좀 좁아요. 예, 장부만 보죠. 네, 거시경제 운영 이런 거 좀 실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둘이서 이제 약간 좀 견제와 균형을 좀 가져가면은
그러면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져도 음.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재부를 조금 분할해가지고 예. 조금 찢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너무 거대한 사실 조직이죠. 네. 네. 그리고 뭐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재부 예산실하고 네. 행안부의 이제 조직국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 두 개가 완전 갑의 갑입니다. 네. 네. 예산 편성과 관련된 거를 좀 기재부 장관에서 조금 뺏어와서 대통령이 네.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음. 대통령도 뭐 기재부 장관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좀 해줘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기재부 장관이 안 된다 그랬대. 근데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위임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분 말씀 흥미롭게 또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란 국면 그리고 이 지연 국면이 시간이 하루씩 더해갈수록 우리 경제는 그 배 이상 또는 서너 배 이상 안 좋아지고 있고 회복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상당히 의외였던 거는요. 이렇게 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 문제에서 특히나 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의 총리나 부총리나 각부 장관들의 모습이 실제로 이것을 수습하고 미안해하고 이것들 어떻게든 국민에게 이제 덜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최대한 자신에게 피해를 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졌다라고 하는 그런 점일 겁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를 위한 행정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경제정책을 운용해낼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주체들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조속히 이 상황들을 마무리 짓고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들을 높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과제를 또한 남겨준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로드맵 정주의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기재부한테 눌려 있더라고. 거기에 그 정부 네. 민주당 정부 이랬던 사람들 보면은요. 네. 뭐라고 이렇게 반박을 못 한대. 네. 뭘 가지고 네. 오면. 네. 이 속된 말로 걔네들이 다구리를 놓으면 네. 장사가 없고 그러니까 걔네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여튼 구조가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학자분들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싸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 저는 이제 약간 좀 더 나쁘게 보는데 네. 공부도 많이 안 네, 하시는 뜯좀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 찜쪄 먹는 거야. 찜쪄 먹어. 그러니까 찜쪄 먹어. 찜쪄 먹어. 물론 이제 아예 안 했다는 게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데 네. 필요한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지. 네. 사실.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기재부 보고 100페이지 갖고 옵니다. 네. 100페이지. 걔들 왜냐면 진짜 연구소 다 고생하니까요. 돌려가지고 네. 100페이지. 음.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해외 사례까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데요? 해방부터. 이런데요? 막 이렇게 네. 들고 와요. 그러면 그래? 일 잘하는구나.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와봐서 몰랐는데 접해보니 너 잘하네. 열심히 네, 일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진짜. 감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실제로 일하는구나. 공무원들이 잘하거든, 중앙 공무원들. 아니 거긴 숫자 만지는 네. 기기 진짜 그러니까 전문가들. 타다닥 하고 만들어 오는 능력은 엄청 좋아. 네. 확실히. 근데 내용은 사실 엉망이거든요. 엉망이죠. 네. 엉망인데. 다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 이렇게. 음.